오늘은 장승업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승업이라 그러면 영화 취하선을 떠올리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취하선 속에서 장승업은 굉장히 기인처럼 이렇게 그려지기도 했어요. 이 영화가 더 딱 떠오르셨다면 아마 장승업이 술병 들고 막 지붕에 올라가 있는 그 포스터의 힘이기도 할 텐데, 정말 장승업은 영화에서 그리는 대로 그렇게 기인 같은 인물이었는지, 그 다음에 취하선은 장승업의 일대기를 다룬 것이었는데, 우리 화가들 가운데 이처럼 영화의 주인공으로 선택된 유일한 인물이 바로 장승업이에요. 그만큼 어떤 면에선 할 만한 이야기가 많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취하선 함께 보면서 장승업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승업은 어떤 인물인가, 간단하게 그의 생애를 몇 줄로 한번 요약해 보자면, 장승업은 조선 말이죠. 19세기 중엽 1843년에 태어난 것으로 전해지고요. 몰려는 1897년 정도라 그러니까 50대 정도의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화가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거는 조선의 3대 화가 꼽을 때 조선 초기 안견, 그 다음 18세기의 김홍도, 그 다음에 오원 장승업, 이렇게 세 분을 꼽기도 하고, 그 다음 조선의 화원 가운데서는 3원이라 그러죠. 원이라는 호로 끝나는, 그래서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오원 장승업, 이렇게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선 전체를 통틀어서 이 정도의 기량을 갖춘 화가는 드물 것이다, 이런 평을 받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사람 그림은 너무 속돼서 볼 게 없어 라는 좀 악평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인물이에요. 영화 취하선에서 그려지는 장승업은 어떤 모습인지, 장승업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승업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가. 장승업은 어릴 때 고아로 지냈다 그래요. 기록에서 봐도 어린 시절 고아로 지내서 어떻게 떠돌아서 서울까지 오게 됐는지도 잘 남아있지 않다. 일설에는 서울 종이파는 지정거리를 떠돌았다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영화에서도 그려지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 아마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림을 조금 그리기 시작했을 텐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영화에서는 역관인 이응헌이 그 인물로 나옵니다. 실제로 기록들을 보면 역관 이응헌의 집에서 기숙을 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장승업을 후원했던 인물들, 그런 관계를 살펴봐도 어느 정도 이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응헌은 어떤 인물인가? 이응헌은 바로 세안도를 그려받았던 우선 이상적이라는 역관이 있었잖아요. 그분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역관으로서 꽤 이름 있는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화가를 후원할 정도의 그런 안목, 재력, 이 정도는 있었겠구나 짐작할 수 있죠. 이응헌이라는 인물은 당대의 다른 역관 집안들하고도 친했을 텐데, 장승업이 후일에 화가로 성장하면서 혹은 화가로 유명해진 다음에 교류를 맺었던 그런 집안들을 보며 역관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해요. 오세창 편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세창의 아버지가 바로 오경석이라는 분이고, 오세창의 삼촌들, 다시 말하면 오경석의 형제들도 다 역관이었거든요. 오경현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장승업에게 상해에서 들어오는 화보를 구해다 준다든가, 상해 화풍의 영향을 좀 전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은 영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장승업은 역시 당시에 역관들하고 많은 관계를 맺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장승업이 화가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장 큰 의문이기도 하죠. 장승업은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그림을 배웠을까? 보통 조선시대 직업화가라면 일반적으로 도화서에 들어가서 화원으로 그림을 시작하게 되죠. 10대에 도화서의 생도로 시작을 해서 화원이 되는 건데, 장승업은 도화서 생도로 시작을 하지 않았거든요. 누군가에게 그림은 배우긴 배워야 되잖아요. 아마도 이 영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응헌의 집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그림이라든가 화보 같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장승업이 그걸 보고 베껴 그리는 걸 임모로 연습을 해요. 그러면 이게 좋은 그림 배우는 방법이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전통시대 화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모사하는 작업, 임모하는 작업으로 훈련을 쌓게 됩니다. 도화서 화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장승업 역시 그런 정규 기관에 있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그런 그림들을 베껴 그리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다 해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영화에서는 장승업의 해산 유숙이라는 도화서 화원, 그분 밑에서 그림을 배우는 걸로 나오거든요. 기록에 보면 또 해산 유숙에게 배웠다는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기록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20세기 이후의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는지 봤을 수도 있고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장승업이 스스로 임모하는 것 이외에 누군가에게 그림을 배웠다면 누구에게 배웠을까? 장승업의 화풍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김정희의 문인화론이 굉장히 대세였지만 그런 문인 화가들에게 당연히 배웠을 것 같지 않고 도화서의 누군가에게 이름 있는 화가에게 배웠을 텐데 그 인물을 한번 꼽아보면 사실 마지막에 남는 게 해산 유숙에 맞기는 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배웠다면 그분일 텐데 그렇다고 해서 여느 도화서의 제자들처럼 아주 긴 시간을 들어가서 오래도록 배웠다 이건 아닐 것이고 슬쩍 배웠다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장승업의 이후의 작품을 보면 해산 유숙하고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림 화풍이 아주 닮았느냐 하면 꼭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 명을 꼽는다면 그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장승업은 어떤 화가로 봐야 될까요? 장승업이 정말 갑자기 태어난 뚝 떨어진 그런 천재로 봐야 할지 아니면 노력형 화가로 봐야 할지 이것도 궁금한 대목이에요. 장승업이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밤새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종이를 팽개치고 그 정도로 마음에 차지 않을 때 노력을 열심히 했던 화가다 이런 반증이 되기도 하고 장승업이 천재라는 설에 무게를 실어주는 건 그 영화에도 그런 대목이 나와요. 장승업이 이응원의 집에서 중국 그림을 한 번 딱 보고 그걸 기억을 해서 똑같이 암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그려서 두 그림을 비교해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똑같이 암기해서 그렸다면 이건 거의 천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정말 사실일까? 장승업 편에 서준다면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들이라면 그런 그림을 한번 봤다고 해서 외워서 그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장승업이 충분히 중국화를 임모했던 실력이 있었다면 그림을 한번 보고 그 구도를 외울 수 있고 어떤 필치를 썼는가를 잘 외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렸다. 영화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사실 이건 진정한 천재라고 해도 좋겠죠. 그래서 장승업은 이렇게 천재적인 면모, 열심히 노력하는 화가의 면모 그 두 가지가 다 영화에도 잘 드러나고요. 실제로 장승업 정도의 작품 수준, 그다음 그 정도 작품 양을 본다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사실 빠지면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질문은 사실 장승업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할 거예요. 장승업은 정말 술에 취한 상태로 사는 기인이었을까? 이 대목. 저는 반반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장승업은 옆에 술이 있지 않으면 좋은 그림을 못 그렸다. 이런 기록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걸 토대로 영화에서는 문제의 그 포스터, 술병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된다든가 그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남의 집 장독 길 가다가 깨기도 하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심지어 기인들의 일반적인 행적을 그릴 때 꼭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연못에 뛰어들어서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되는데 아마도 연못에 뛰어드는 그 장면은 우리가 최북편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최북위의 금강산 연못에 뛰어드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살짝 빌려다가 연출한 장면이 아닐까 싶고 장승업이 실제로 술을 좋아했을 수는 있지만 늘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이런 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싶은 그런 그림도 꽤 돼요. 어떤 그림은 정말 호방한 필치가 살아있다. 한 붓에 휘둘른 것 같아? 라는 것도 있지만 의외로 장승업이 가장 많이 그린 분야가 영모화, 화조화 이런 분야거든요. 이런 그림들은 생각보다는 섬세한 묘사가 필요하고 실제로 장승업의 작품들을 보면 그 묘사가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장승업이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술에 취해서 늘 그림을 그렸다든가 영화에서는 그런 대목도 나와요. 밤에 술에 취한 채로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도 모르게 지두화로 완성해 놓은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개꿀이죠. 내가 어떻게 그렸는지도 모르는데 아침에 보니까 명작이 탄생했다. 우리 모두의 꿈 아닙니까? 하지만 그건 좋다는 생각일 뿐이지 이런 건 그래도 조금 어렵지 않았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승업의 기행 가운데 사람들이 또 흥미를 가지는 건 이 대목 있죠.
장승업은 원래 도화서 화원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이 나도 장승업에게 그림을 받고 싶다 해서 장승업 입거를 시켜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벼슬도 없는 사람이 그냥 입거를 시킬 수 없으니까 임시직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으로 불러들이는데 우리 오원 선생은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또 매여있기 싫어하는 그런 풍모가 좀 있었잖아요. 궁궐에 꼼짝없이 갇혀서 그림을 그리려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술 취하면 그림이 안 될까봐 고종은 하루에 한 잔, 석 잔 이상을 마시지 말라 하는 명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승업이 참다 못해서 내가 그림 그릴 재료가 떨어졌다. 내가 얼른 나가서 그걸 가지고 사오마 하고 궁담을 넘어서 도망치는 그런 대목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진실이었든 아니든 당시 장승업이 규율에 좀 매이기 싫어하는 자유로운 예술가 정신 그런 걸 가졌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명을 어겼다가 아니라 그런 명을 어길 정도로 이분에게는 자유로운 예술가 정신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좋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또 장승업의 삶에서 살펴보고 싶은 건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는 장승업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죽죠.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가마에 막 불을 떼는데 그 가마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한 점, 그러니까 불꽃이 되는 그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 나오고 그 이후에 그 가마에서 명작이 막 나오는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장승업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장승업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건 없어요.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장승업이 그래봐야 우리 한 세기 반 정도 전에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을까? 놀라울 만큼 기록이 없고 그 사람의 죽음은 크게 이런 식으로 전해지더라고요. 장승업을 취화선하고 할 때 신선 선자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신선, 화선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늘로 돌아가 버렸을 거야 라는 좀 낭만적인 해석을 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는 장승업이 평소에도 그랬다 그래요. 무덤을 쓴다, 어디에 죽는다 그렇게 난리를 떨게 보이냐 그냥 조용히 돌아가면 되는 것이지 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아마도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냥 논두렁길을 걷다가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다 썰들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근대기 가까이 살았던 분인데도 그의 죽음을 목격한 분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의 무덤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승업은 1897년에 죽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렇다면 그의 죽음 연도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장승업의 제자 가운데 안중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장승업은 직접 제자를 많이 키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 전통시대에서 근대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화가인데 안중식이 장승업의 그림 한 점에 그런 후일에 이제 제를 쓰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오원 선생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도를 역추적해봤더니 오원 장승업이 1897년에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계산이 된 거라고 하고 저는 의아한 것이 안중식은 그나마 장승업에 많지 않은 제자 중에 한 분이고 다음 시대 화단을 책임진 분인데 그분조차도 장승업의 죽음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가. 알았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묘소가 어디에 있다면 그 얘기를 했을 법도 한데 그런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좀 신비롭다고 할까요? 정말 하늘로 넘어가 버렸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눈에 내 죽음이 띄는 걸 원치 않아서 어디론가 숲길을 걷다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면들이 장승업의 삶과 함께 그의 기이한 행적과 함께 그의 죽음마저도 더욱 신비로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하선 속에서 장승업의 기이한 삶, 그러니까 장승업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취하선에 대한 저의 감상, 아쉬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사실 우리 화가를 이렇게 작품 주인공으로 삼은 거는 전 너무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화가들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는 이런 와중에 어떤 화가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장승업이 오히려 동시대에 또는 그 전시대의 대가들에 비해서 이런 화가였지라고 알리는 데는 이런 대중 영화라든가 드라마의 영향이 크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기존의 자료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고증을 해서 그래도 이렇지 않았을까라고 그 삶을 하나하나 풀어낸 점도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우리나라의 사계절을 참 아름답게 다양하게 담았잖아요. 그런 면들도 좋게 봤는데 사실은 아쉬운 면이 있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장승업이라는 화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화가를
어떤 시선으로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줄곧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는 너무 남성 지식인의 시선으로 본 장승업이다. 장승업이 아니라 남성 지식인이 보고 싶어하는 장승업을 그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이를테면 영화 속에는 김선비라는 가상의 인물이 하나 나와요. 근데 그 인물이 하는 역할은 주로 작가 또는 감독을 대변하는 것처럼 모든 이야기를 그분이 다 대신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이거 다큐도 아닌데 좀 해설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분이 늘 장승업에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도움을 준 분으로 나오기 때문에 주문하는 것들은 너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이냐에 대한 약간 사상적인 측면? 그런 얘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로 주창하는 것이 너도 우리 땅을 그려야 한다, 진경을 그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장승업이 어디 산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 대목이 나오는데, 하지만 장승업은 실제로 진경 산수화를 그린 기록도 없고 그 작품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우리 것을 그려야 돼라는 제작진의 소망이 김선비를 통해서 장승업에게 투영된 것이죠. 뒤집어 말하면 그런 진경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면 장승업은 중요한 화가, 위대한 화가, 소중한 화가가 아닌가? 그건 아닌데 너무 그런 의식적인 측면에 좀 강요했다는 느낌이 들고, 두 번째로 또 아쉬웠던 점은 장승업과 엮이는 여성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연애의 서사가 쭉 나와요. 뭐 이응원의 여동생 잠깐 나오고, 장승업이 잠깐 결혼을 했었던 거, 기록에 조금 의거한 거긴 한데 평생 사랑을 나누고 노년에 돼서까지 만나는 또 한 여성이 나오거든요. 그런 연애 서사들이 저는 왜 들어갔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화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흥미적인 요소를 위해서 넣은 것인지, 그래서 이런 면들이 장승업의 예술 세계를 잘 보여주는 것인가 라는 것에서는 저는 그렇지 않은 면도 있지 않나, 좀 아쉬움이 큽니다. 이렇게 오늘은 장승업의 삶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19세기 말의 화가라기엔 너무나 기록이 없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상상할 여지를 남겨주었던 그런 화가죠. 그러나 우리가 이 화가를 정말 기억하고 싶은 건 그의 기이한 삶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남겨놓은 너무나 위대한 작품들, 그 작품들 때문이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장승업의 작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더 궁금한 건 장승업의 작품이 정말 가짜가 많아요. 장승업 작품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을까요? 그 점까지 한번 장승업 작품 세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장승업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양한 댓글, 재미있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